항암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세 분은 앞 시간에 만나 뵀지만 한 분이 새롭게 합류하셨어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이신 이경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본인 소개 직접 좀 네, 해주세요. 네, 저는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은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면에는 지금 등장하셨지만 아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함께 지켜보고 계셔서 예, 고맙습니다.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암에 대한 궁금한 점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거 저희가 접수 받았고요. 또 실시간으로도 지금 계속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이 없는 위암 3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아버지가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위 전절제 개복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른데 전이는 없는 걸로 보인다는데 전이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암 8회를 권유받으셨대요. 근데 항암 치료가 좀 힘들다고 들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됐는데 예방 차원에서 굳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또 아버지 연세가 70대 초반이신데 항암 치료를 견디실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 된다. 예방 차원의 항암 굳이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경 교수님?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맨 처음 소개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망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암인데 가장 높은데 우리가 이렇게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사망하는 이유는 결국 재발하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분의 경우는 그래도 다행이신 건 4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미 전이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다행이신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위암 3기의 경우는 재발률이 상당히 40%를 상회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3년에서 4년 안에 상당수가 재발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재발을 하면 또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의 그 기대 여명이라고 할 것들이 1, 2년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재발을 안 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만 오래 살 거고 완치가 될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8번이라고 하셨었는데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방영주 선생님께서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었는데 방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도해서 글로벌하게 좋은 데이터를 발표한 임상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저렇게 위암 3기에서 항암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잘 하시고 항암 치료를 하면 재발률을 상대적으로 3분의 1씩 줄여요. 너무 훌륭하죠. 3분의 1이 완치가 더 오래 사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실 수 있게 권유를 드리고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게 아버지 연세 때문에 70대시니까 이겨내실 수 있을까? 이거 70대면 근데 그렇게 고령도 아니죠, 요즘은.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물론 60대 같은 70대도 있고 80세 같은 70대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 70대 중반이신데 트로트 가요 팬카페에 가입해서 잘 지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이 자체로 이제는 커트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의사 시작할 때는 65세 이상이면 고령인 줄 알았어요. 지금 65세?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청춘이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만으로 보지는 않고요. 이제 너무 그런 걸 관여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지금 70대 초반이신데 만약 중학교 손자가 있으셔요. 이분이 재발이 안 되고 아까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우리 평균 기대 여명이 83세. 앞으로 10년을 더 사셔요. 중학교 손자가 계시면 그 애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까지 멋진 할아버지로 계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든 재발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또 물론 그러니까 부작용이 걱정은 되지만 그거를 다 케어하라고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70대 초반 저희가 그냥 절대 아닐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나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항암 고민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엄마가 간내 담도암 4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명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항암은 여명 연장 정도라고 합니다. 엄마는 항암을 한 번만 받아보고 힘들면 자연 치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암 치료를 한 번만 받고 힘들면 그만둬도 되는 걸까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담도암 많이 보시는 유창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되시겠네요, 그죠? 네, 그 여러 고민이 많으신 질문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한 분만, 그러니까 가장 궁금하신 거는 이제 항암을 한 번만 하면은
오히려 암이 더 빨리 나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한번 제가 그때마다 답변을 해드리는 거는 밥을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것이 배가 좀 덜 고프지 않겠냐. 안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항암제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작용 때문에 좀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항암제를 한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암이 더 빨리 자라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암제를 저도 이제 보통 4기 담도 환자를 봤을 때 처음부터 항암제를 하는 것도 있고 항암제는 안 하는 옵션에도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결정은 항암제 했을 때 사실 이제 부작용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해서 환자한테 이걸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지만 이제 한 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 하고 그만둘 거면 이게 암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 효녀 효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시다 보니 이제 세밀하게 궁금증들을 표시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질문도 화면으로 이번에는 만나보겠습니다. 유방암 3기 림프 전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두려운데요. 지금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인데 항암 치료를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암 요양 병원도 알아보고 면역 주사, 고용량 비타민 주사, 고주파 온열 치료 등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인데 도움이 될까요? 이상철 교수님. 예, 오늘 뭐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 치료가 암 치료에 어떤 큰 발전을 이루고 그래서 면역 치료가 면역 주사를 맞고 이러면은 암이 좋아질 것처럼 실제로 선전도 많이 하고 권고받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뭔가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항암 치료라는 게 부작용이 꽤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심한 부작용이 있는 치료보다는 좀 부작용이 적은 음식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걸로 암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암이라는 게 아까 임상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치료를 해봤더니 재발률이 떨어지더라, 완치율이 높아지더라 이런 자료가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은 사실은 공고하는 게 좋지 않고 오히려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놓치게 된다거나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겹치게 돼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걸 도움이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상 연구, 임상 시험 결과가 없고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인삼에 대해서는 아마 최근에 한국에서 한 임상 연구가 대장암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도 생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한다라는 자료는 없고 다만 환자의 기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정도의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인삼 같은 것만 해도 홍삼 같은 것만 해도 공장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품이 잘 관리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유통 과정이라든가 불순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재처럼. 그러니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저희가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를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물론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양제 먹어도 돼요? 항암 받는데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다음에 대장암 환자인데 유산균 이런 거가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막 되고 막 좋다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유산균이나 아니면 종합 비타민 정도 드시는 거 저는 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뭐 고용량 비타민 주사가 암이 치료가 될 거냐? 그거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에 대한 연구도 요즘에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재발률을 낮춘다거나 이런 정도의 연구 결과가 없다 이렇게 상의 드리는 거고 그걸 기대하고 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기 끊어야 돼요? 항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양 상태가 잘 관리되어야만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아야만 암 환자들이 운동 치료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영양분, 단백질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고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기 잘 먹어도 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 담배를 한 번도 피지 않으신 엄마가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서남 4기 진단을 받았고 EGFR 돌연변이가 나와서 표적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표적 치료제 타그리소는 몇 년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오래 먹을수록 치료 효과가 더 좋을까요? 항암 치료 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표적 치료제니까 이세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예. 또 뭐 다행히 제가 전공하는 이제 폐암 쪽이어서 아마 답은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마 이 질문에는 좀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긴 합니다. 이제 사실은 단순히 이분께서는 폐암의 표적 치료제 기간을 물어보시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이렇게 4기 폐암인데 EGFR 돌연변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타그리소라는 약을 쓰게 되면 보험이 지금 안 되거든요. 이 비급여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한 달 비용이 뭐 거의 400만 원 넘는 이제 그런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간에 대한 부담이 아주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정답은 표적 치료제는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길게 쓴다가 이제 정답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급여에 대한 이런 부담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현재 그 환자 단체 아니면 의사들 많이 노력을 해서 그 저희가 좀 더 이제 의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급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이런 게 좀 더 해결되면 조금 더 마음 좀 편하게 아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표적 치료제라 그러면은 효과가 있는 동안 이제 계속 쓴다가 이제 정답이고, 이제 사실은 이제 만성골성 백혈병 근리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먼저 나왔던 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지만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예를 좀 보면 이제 한 5년 정도 쓰고 나서 약을 끊었을 때 재발하는 사람이 한 반 정도라고 지금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표적 치료제도 5년 정도 쓰고 나서 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기 시작했지만은 아직까지 폐암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현재의 정답은 좀 비급여로 인해서 많은 부담이 되시지만 타그리소를 쓸 수 있는 기간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쓰시는 것이 현재는 정답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가격이 좀 낮아져야 보다 많은 분들이 부담을 덜 느끼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유전자 검사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요. 유방암에 걸리면 만만 프린트나 온코타입이라는 유전자 검사로 항암 치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유방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검사인지 궁금해하셨는데 이경훈 교수님. 네네. 이제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유전자 검사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가끔 환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 유전자 검사는 그 암에만 있는 거예요. 그 환자 다른 몸에는 없어요. 얘가 대물림하는 유전자하고는 다른 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 그 암이 그 유전자를 통해 생겼다, 진행한다라는 근거 하에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유방암의 경우는 이제 유방암은 또 너무 얘기가 많기는 한데, 이 항암 치료 외에도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양대 산맥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님이 80세신데 헐투는 음성이고 호르몬 수용체는 양성인,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금 이제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정도의 2기 유방암을 진단을 받았다. 근데 항호르몬 치료는 무조건 할 건데 5년간, 그리고 그랬을 때 재발률을 또 3분의 1 줄일 거고, 또 항암 치료를 하면 줄인다는 통계는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80세란 말이죠. 고민스러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 암 조직, 그러니까 수술한 조직을 갖다가 유전자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스코어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걸 100점 만점에 26점보다 낮으면 재발이 항암 치료를, 그러니까 그냥 호르몬 치료만 하고 항암제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다라는 사인을 주고요. 그 점수가 예를 들어 뭐 31점 이상이면은 얘는 무조건 항암제를 추가해야 돼. 그래야만 확실히 재발률을 줄일 수 있어. 이런 데이터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대상을 물어보셨으니까,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국제적인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일단 호르몬 수용체 양성,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는 무조건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그럴 때 저희가 이 온코타입 DX나 맘마 프린트, 이거는 환자분이 다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술할 때 띈 조직, 그거를 가지고 검사를 해주실 거고요. 그거 스코어링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은 어떤 치료를 조합합니다라고 아마 주治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다만 아직은 또 비용, 그래서 이런 400만 원 이제 5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아마 비급여를 조금 부담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문제는 차차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께서 데이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시는데 생각해 보면 데이터라는 것도 우리보다 먼저 암을 겪으셨던 분들이 남기신 자료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그 삶의 흔적들이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임상시험 같은데 지금 이제 암 환자들께서 참여를 하신다면 또 다음 세대에게 그분들이 겪은 그 흔적이 데이터가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고민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췌장암 4기 면역 항암과 표준 항암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오심, 식욕부진, 근육통, 무기력증이 있어요. 3차 항암까지 받았는데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구내염도 없습니다. 설사변비도 없고요. 혹시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부작용이 줄어드는 건가요?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재발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다고 들었는데 항암 치료로 암이 줄어들어서 수술할 수 있을까요? 그 부작용이 없는 것도 최원 교수님 걱정, 이게 안 듣는 건가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 부작용이 있을까부터 걱정하시지만 맞았는데 생각보다 멀쩡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저한테 이게 혹시 약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항암제 부작용이 없다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에 빨리 취하는 사람도 있고 술에 조금 많이 먹어도 괜찮으신 분이 있는 것처럼 항암제와 똑같은 표준 영양을 썼는데 어떤 분은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주 멀쩡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부작용 저희가 뭐 비유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만 성분을 말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주 기본적 해열제만 하더라도 이만큼의 이제 부작용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부작용이 거의 느끼지 않고 항암제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부작용이 있었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저희 종양내과 의사들이 처음에 항암 치료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을 진료실에 뵙고 난 다음에 항암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이제 항구토제라든지 아니면 면역 보조제 같은 것들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항암제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차 받으실수록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부작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효과가 없어질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발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췌장암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암으로 이제 암이 줄어들면 수술하고 완치가 할 수 있느냐 이제 매우 적은 비율이긴 합니다만 최근 5년간 췌장암도 항암 치료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분들이었더라도 종양을 줄여서 수술까지 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이 3년, 4년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완치를 논의하기는 그런 저희가 데이터가 5년, 10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완치를 노리고 완치를 목표로 저희가 그런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 꼭 건강하게 잘 유지하셔서 완치되었다는 얘기 들으실 때까지 힘내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백신을 맞고 백혈병에 걸렸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항암 중에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나요? 이건 정말 걱정이시겠네요, 그죠? 예, 이제 교수님. 사실은 예. 아까 그 이금희 아나운서 얘기하셨던 그 데이터라는 게 이제 앞에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지금 문제가 앞에 사람들이 남겨놓은 삶의 흔적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이런 경우를 제일 얘기하기 어려워하거든요. 데이터가 없이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야바이꾼처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없이 얘기하는 걸 잘 꺼리지만 그래도 지금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행동 가이드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럼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데이터가 없어도 우리가 이때까지 유사한 현상을 봤던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유럽, 우리나라 이제 종양내과 학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이제
그냥 그 같이 병행해도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렇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 백혈병 이런 거는 이제 항암 치료를 아주 세게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이런 것까지 오고, 또 그다음에 골수 이식, 조혈 모세포 이식이라고 불리는 이런 경우에도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좀 극단적인 경우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일단은 금기긴 하지만 우리 그 전문가들이 또 적절한 시기에 그걸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는 따로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코로나 백신하고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현재에서는 같이 하는 거가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이제 항암 치료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계실 테니까 여쭤보고 상의하는 게 제일 그죠? 예, 물론입니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적 치료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아유, 힘드시겠습니다. 전이된 부분을 제거하고 표적 항암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분 정말 꼭 필요한 답변일 것 같은데, 예, 이세윤 교수님. 예, 아까 이미가 그 아나운서님께서 자꾸 미리 정답을 주시는데 정말요? 사실 정답은 그 담당 의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하고 치료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하는 게 오히려 치료를 좀 늦춤으로써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암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게 다양하고 다르다는 걸 전제로 모든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환자들별로 너무 다르고 암종별로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얼마나 전에 했었냐에 따라 다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정답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고요. 분명히 수술 절제를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유리한 환자분들이 있고, 그다음 그런 환자들은 또 일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결국은 이제 담당 의사하고 같이 결정하셔가지고 뭐 필요하면 이제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장점과 단점을 들어보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고 무엇보다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 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에서 유방암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유방 제거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유방을 제거한다면 임신, 출산, 수유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사실 이혜원 교수님 안젤리나 졸리 이후에 네. 여성들은 이쪽에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덕분에 정말 그 안젤리나 졸리 경우는 개인 건강 정보를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는 오늘 말한 유전자가 아니에요. 얘는 대물림하는, 우리 어렸을 때 배운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는 정말 이렇게 다음 세대로 대물림하는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BRCA, 이제 그냥 브라카라고 저희가 부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연 변이가 대물림을 하면서, 근데 이게 또 여자만 뜨는 건 아니고요, 남자한테도 가요. 그래서 여자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빈도가 높아지지만 남성의 경우는 남성 유방암도 있고 전립선암도 있고 위암도 있고 여러 가지 암이 걸려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그냥 일반 그러니까 유방암 치료를 하고 나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BRCA가 발견이 된 거예요, 내 피에서. 그러면은 나는 반대쪽 유방을 잘라버릴까? 이제 그걸 고민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언니가 이번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브라카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나도 하다 보니까 저도 브라카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건강한 보인자죠. 그럼 이랬을 때 나도 그럼 이게 안젤리나 졸리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다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두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둘 다 분명히 예방적, 그러니까 저희가 위험 감소 양측 유방 절제술 혹은 위험 감소 반대측 유방 절제술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반대측이나 양측의 유방암 감소는 떨어져요. 그러나 서바이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존에는 아직 그렇게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일단 급여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또 하나, 아니 지금 내가 물론 브라카 1번이 그러니까 브라카 1이 돌연 변이가 있으면 내 평생 한 60%까지도 유방암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그런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수술 자체에 대한 위험성, 아닐 수도 있는 거에 대한 헛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안젤리나 졸리 이후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우리 집에 3명이나 돼, 막 4명이나 돼, 엄마도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해서 개별 유전 상담을 통해서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면 적극 권유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자주 검사를 하자. 그래서 환자분 나이가 60세에 1기 유방암으로 발견하면 그냥 그때 치료하고 살면 되는 거니까 굳이 30대 때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유전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 그런 수술을 한다. 그리고 트렌드는 약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유방 절제를 하면 임신이나 출산에는 다이렉트한 관계는 없죠. 유방 자체니까. 이제 근데 하지만 가끔 유방절제술을 하면서 난소절제술을 할 때가 있어서 이제 그럴 때는 임신이나 출산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수유야 영향이 있겠지만 요즘엔 또 잘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생각은 하되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개별화된 유전 상담을 잘 받아보자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 개별적인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오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 궁금증들이 많아서 질문이 계속 오고 있는데 완치 부분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유방암으로 10년 가까이 항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5년 지나면 완치 아니에요? 네, 이거 오늘 아까 이세훈 선생님도 또 이상철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완치가 4년 11개월은 완치가 아니고 5년 1개월은 완치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재발하거나 이랬을 때 3, 4년 안에 그냥 사망을 하고 나빠지니까 그래도 5년이 지나면 그냥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개념으로 완치라는 걸 쓰지만 저희는 사실 재발이 안 됐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완치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완치로 가고 있습니다.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환자의 경우는 10년 동안 이제 호르몬을 드셨다고 했는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은 재발이 되게 3, 4년 안에 되는데 비해서 유방암은 25년, 30년 뒤에도 재발이 돼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치료를 1년보다 2년을 쓰고 2년보다 5년을 쓰고 5년보다 10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너무 축하드릴 건 지금 10년 동안 재발 안 하셨어요. 너무 훌륭한 거고 어제보다 오늘 더 완치로 가고 있는 거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가고 있는 거니까 시간을 두고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으면서 지금 치료를 잘 유지하시고 어느 누구도 너 완치다 상장 이거 없어요. 없고 다만 우리는 재발이 안 되게 평상시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유방암의 경우는 아까 방 교수님께서는 암이 생기는 게 만성질환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유방암은 치료도 만성질환이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완치로 가고 있다. 이 말씀만으로도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궁금증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실시간 질문 받아봅니다. 암은 젊을수록 빨리 퍼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이거 궁금해하는 젊은 분들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맞다는 거 아니고요. 저 많은 암- 분들이 궁금해하신다는 게 네, 맞는다는 얘기. 네. 암은 젊을수록 빨리 퍼진다 X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은 개의 그 암세포의 성질머리는 아까 말한 유전자라던가 그 생물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다만 뭐 위암의 경우는 가끔 20, 30대에 조금 특징, 그러니까 그런 생물학적 특징이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나쁜 결과를 보일 때가 있고 유방암의 경우는 35세 미만이면 더 나쁜 경우가 있다 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실시간으로 주셨는데요. 표적 치료, 면역 치료의 효과는 개인차가 큰지 궁금합니다.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좋은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이세훈 교수님 네네. 예, 뭐 일단 어느 정도 아마 답을 알고 질문하신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뭐 개인차가 크다는 거는 이제 일단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제 표적은 좁은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아주 깊이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표적이 뭐 5%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거의 반응률이 90%에서 암이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표적의 장점이죠. 그래서 결국은 표적의 5%짜리를 20개를 모아서
100%를 이제 만들려는 게 저희 목표인데 아까 그 보셨던 바와 같이 폭발적으로 연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추가로 계속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약제들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최선의 결과가 오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좀 기대치가 높은 게 다른 약하고 병용이 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옛날에 항암제가 되게 어려웠던 게 두 가지 세 가지를 병행을 하면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해지면서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에 표적 치료제들은 이렇게 부작용이 그 면역 치료제, 표적 치료제들은 그런 걸 좀 피하면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 추가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 그룹들이 1%든 5%든 계속 증가가 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성공의 스토리로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로 다 궁금증을 해결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꼭 좀 해결을 해드리고 싶네요. 궁금증을. 췌장암 4기, 폐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기침이 정말 심합니다. CT를 찍어보면 췌장에 있는 암은 2년 넘게 그대로 있는데 폐에 있는 암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췌장암 항암만 계속 해야 하는 것인가를 궁금해하셨는데 최영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되실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가장 궁금하신 거는 저도 진료실에 이제 환자분들을 뵈면은 말씀 주시는 게 뭐 폐암이 있으니까 폐암이 잘 듣는다는 면역항암제라든지 표적항암제를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때 이제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딴다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갑자기 뭐 노래진다든지 뭐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는 게 아닌 것처럼 췌장암에 있는 암이 이제 폐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폐암이 되는 건 아니고요. 췌장암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췌장암의 특성 중에 하나가 보통은 그 병이 시작한 그 췌장 있는 그 부분이 암이 커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보다는 전이가 세서 전이된 부분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 장기의 기능이 간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이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되어 있는 약들이 지금 현재 췌장암에서 허가받은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췌장암에 허가가 받은 효과 입증된 항암제를 적용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을 들으셨을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삶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기침이 심하고 이제 고통을 느끼고 계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까지 잘 버텨내고 계신 당신은 정말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요. 오늘 그래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항암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이세임 교수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저도 오늘 너무 크게 건져가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데이터라는 게 그 앞서간 사람들의 이제 경험치라는 게 저도 너무 와닿고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환자분들도 그걸 똑같이 인지하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전문가라는 게 사실은 뭐 별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 경험치를 직접 겪진 않았지만 환자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치를 쌓고 그 경험치를 검증하는 이제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직접 치료받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잘 상의하셔가지고 뭐 절대로 의사들이 마음을 나쁘게 먹을 그런 의사는 잘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어려운 환자들 앞에 있는 의사들은 더 순수해지고 더 이제 도와드리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잘 상의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스스로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전문가하고 잘 논의하시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기를 이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기원 교수님. 네, 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이제 암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말들이 많이 들려요. 귀가 얇아집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개별적인 굉장히 다른 상황에 있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주치의가 계셔요. 다 병원에 가면. 그리고 이런 저희가 종양내과 의사들은 어려운 약을 다루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부작용 없는 약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카스 쓰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작용이지만 저희가 충분히 다 대응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환자한테 최선의 그 의료 행위가 가해지도록 할 거니까
좀 그렇지만 좀 쓸데없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주치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중심을 잡으셔야 치료도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채원 교수님? 아, 네. 저는 뭐 진료가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씩 이제 환자분의 상황을 저한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는데요. 제가 만약에 암에 걸린다든지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면 어떤 상황이 될 거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암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 환자분들, 아마 암 환자분들을 케어해 주시는 보호자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꼭 힘내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상철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오늘 이런 행사를 우리 라이나 생명재단이랑 항암요법 연구회랑 같이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이제 강의 많이 잘 해주셔서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암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뭐 5천 명도 넘게 접속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고 저희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있고 그분들과 같이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니까 정말 병을 오래 앓게 되면 본인이 얼마나 힘드실까. 주변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문가들께서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하면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내분 선생님 말씀만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내분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